2004년 겨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외투, 지갑, 약봉지, 심지어 안경까지. 그들이 사라진 밤, 단 하나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 기록입니다. 오늘 밤 잠깐 들를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노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된 혈흔 하나가 평범해 보이던 실종 사건을 끔찍한 범죄의 현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혈흔이 가리킨 곳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4년 12월의 서울 송파구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새벽부터 눈발이 흩날렸고 오후가 되자 아파트 단지는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12월 18일 토요일, 이곳에 사는 노부부 정동호 씨와 이금일 씨는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동호 씨는 73, 이금일 씨는 71. 두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 15년을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정동호 씨는 30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고 이금일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 7시 정동호 씨는 단지 정문 앞 편의점에서 신문을 샀습니다. 점원은 항상 그 시간에 오시는 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느린 걸음걸이. 그는 신문을 받으며 작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전 10시 이금일 씨는 아래층 이웃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그러게요. 저녁엔 더 춥겠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4시 21분, 정동호 씨는 송파구의 한 약국에서 고혈압 약을 샀습니다. 영수증에는 시간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약사는 매달 같은 날 오시던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흰색 약봉지를 건네받으며 정동호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후 5시 두 사람은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그들을 목격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시더라고요. 항상 그러셨어요. 이금일 씨는 분홍색 목도리를 하고 있었고 정동호 씨는 낡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2004년 12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 15분 아들 정민수 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요일 오전이면 항상 집에 계셨고 전화를 놓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정민수 씨는 서둘러 부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1시 5분, 그는 부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소리만 울릴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그는 멈췄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덜컥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 계세요? 목소리는 텅 빈 집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장에는 부모님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외출화도 실내화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은 7시 뉴스를 멈춘 채 그대로였습니다. 주전자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손을 대보니 아직 미지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안경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동호 씨의 것과 이금일 씨의 것. 두 사람은 안경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글씨를 읽을 수도, TV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방을 돌아봤습니다. 침실의 이불은 개켜져 있었습니다. 베개는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외투는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즐겨 입던 겨울 코트,
목도리, 장갑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칫솔은 마른 상태였습니다. 수건도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는 깨끗하게 돼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반찬, 우유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동호 씨가 읽던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2월 18일자 신문. 독서용 돋보기가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지갑이 있었습니다. 현금도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금희 씨의 화장대로 갔습니다.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통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전날 분량의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금희 씨는 하루도 약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그녀는 약을 먹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정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11시 40분 그는 송파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오후 12시 형사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형사와 젊은 여자 형사. 그들은 집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문손잡이를 만졌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지만 부서지거나 긁힌 자국은 없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도 제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집안에서 다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깨진 물건도 넘어진 가구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잠깐 나간 것처럼. 남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외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투도 지갑도 다 있으니까요. 여자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경도 놓고 가셨어요. 이건 정상적인 외출이 아닙니다. 오후 1시 경찰은 아파트 단지 전역에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도 평소처럼 산책하셨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못 봤어요. 단지 내 편의점 주인도 관리실 직원도 경비원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조용하고 평범한 하루였다고. 그러나 분명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노부부는 사라졌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경찰은 집안을 다시 한번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거실 소파 뒤편 벽과 소파 사이의 좁은 틈새에 떨어진 단추 하나. 색은 검은색, 크기는 작았습니다. 코트나 자켓에 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는 단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부모님 옷에서 떨어진 건가요? 정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모님 옷에 이런 단추는 없어요. 형사는 옷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동호 씨의 옷, 이금희 씨의 옷, 검은색 단추가 달린 옷은 없었습니다. 형사는 그 단추를 비닐봉지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여기 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정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노부부의 전화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12월 18일 실종 당일 마지막 통화는 밤 8시 42분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 이선영 씨. 통화 시간은 23초. 짧은 통화였습니다. 형사는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실종 당일 밤에 며느님이 전화하셨네요. 정민수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내가 부모님께 전화했다고요? 저는 몰랐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아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은 즉시 이선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그녀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전화는 드렸어요. 안부 인사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별거 없었어요. 건강은 어떠신지 그런 거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게 전부예요. 경찰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12월의 밤은 길었고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송파구 전역에는 노부부의 실종 전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동호 씨는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이금희 씨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석 달 전 추석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밤새 단지를 돌아다니며 전단을 붙였습니다. 전봇대에 게시판에 편의점 유리문에 그의 손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2월의 밤은 너무 고요했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12월 20일 월요일 경찰은 아파트 단지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은 오래된 아날로그 방식이었고 화질은 흐렸습니다. 테이프를 되감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형사들은 모니터 앞에 앉아 천천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12월 18일 오후 5시 노부부가 산책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두 사람. 이금희 씨의 분홍색 목도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오후 6시 두 사람이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 그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계속 영상을 돌렸습니다. 6시 30분, 7시, 7시 3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가끔 주민들이 지나갔지만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55분. 한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 체구는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160cm 정도. 긴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작은 크로스백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는 빨랐습니다. 마치 서두르는 것처럼. 형사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확대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트는 선명했습니다. 검은색, 무릎까지 오는 길이 더블 버튼. 젊은 여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노부부 집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중년의 남자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층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안 보이네요. 형사들은 다른 각도의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카메라는 고장 나 있었습니다. 형광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에 따르면 일주일 전부터 고장이었지만 아직 수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밤 9시 15분. 같은 여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걸음은 더 빨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총 체류 시간은 약 20분.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후 2시 경찰은 단지 주민들에게 재차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웃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4층에 사는 주부였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위층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쿵 하는 소리. 그리고 뭔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요. 무거운 걸 끄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래 들렸습니까? 한 2분? 길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사 가고 옮기나 보다 했죠.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시간대가 일치했습니다. 여성이 건물에 있던 시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또 다른 이웃도 증언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반쯤 복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잘 안 들렸어요. 그냥 누가 얘기하는 소리만 들렸죠. 짧게요. 남자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자 목소리만 들렸어요. 증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노부부의 집을 방문했다는 것. 오후 4시 경찰은 관리실에서 또 다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주차장 카메라였습니다. 화질은 더 나빴지만 차량의 움직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밤 9시 20분. 한 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나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소형 SUV. 색상은 어두운 색, 정확한 색은 알 수 없었습니다. 번호판은 흐려서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형사들은 단지 내 차량 등록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소형 SUV를 소유한 주민은 모두 12명. 그중 어두운색 차량은 5대였습니다. 정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차가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오래전에 처분하셨어요. 본인은 무슨 차를 타십니까? 소나타요. 세단이에요. 며느님은요? 정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SUV요. 스포티지.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검은색입니다. 수사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5시 경찰은 정민수 씨에게 아내의 옷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검은색 코트. 정민수 씨는 1시간 뒤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검은색 코트, 무릎까지 오는 길이 더블 버튼. CCTV에 찍힌 옷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형사는 코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소매 끝부분 단추 하나가 없었습니다. 실밥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는 비닐봉지에서 노부부 집에서 발견한 단추를 꺼냈습니다. 코트에 대보았습니다. 크기가 일치했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같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단추, 이 코트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아내가 부모님 집에 갔다는 건가요?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경찰은 이선영 씨를 정식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3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민수 씨가 함께 왔지만 그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이선영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른 입술을 혀로 핥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12월 18일 토요일 저녁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시부모님 댁에는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갔어요. 형사는 CCTV 사진을 꺼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씨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남편분은 이 코트가 당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트는 많은 사람이 입어요. 형사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단추. 이건 당신 코트에서 떨어진 단추입니다. 시부모님 집 거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선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에 갔을 때 떨어진 것 같아요. 언제입니까? 1~2달 전? 확실합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밤 8시 42분 시부모님께 전화하셨죠? 네.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냥 안부 여쭤봤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방문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선영 씨는 또 침묵했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말은 했을 수도 있어요. 말은 했지만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네. 왜 방문하지 않으셨습니까? 귀찮아서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차량, 검은색 스포티지 맞습니까? 네. 그날 밤 어디 갔습니까? 아무데도 안 갔어요. 집에 있었어요. 주차장 CCTV에 당신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밤 9시 20분에 나가는 게 찍혔습니다. 이선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정황뿐이었습니다. CCTV 화질은 흐렸고 얼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추도 차량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이선영 씨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남편 정민수 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부모님 집에 안 간 거야? 이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답해. 정말 안 간 거냐고. 안 갔어. 그럼 왜 그렇게 떨어? 떨지 않아. 나한테도 거짓말하는 거야? 이선영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 진짜 안 갔어. 믿어줘. 정민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이선영 씨를 중심으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알리바이, 그녀의 행적,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찰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경찰은 이선영 씨가 일하는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에 대해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12월 18일 토요일 저녁 일정을 물었을 때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선영 씨가 그날 저녁에 고객을 만났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동료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요? 이선영 씨는 주말에 거의 일 안 해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선영 씨는 그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고객 문모 씨의 집에서 보험 상담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오전 11시, 경찰은 고객 문모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 씨는 50대 중반의 주부였습니다. 이선영 씨와 12월 18일 토요일에 만나셨습니까? 문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맞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습니까? 7시쯤 오셔서 10시쯤 가셨어요. 형사는 문 씨의 일정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씨는 망설이다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수첩을 넘겼습니다. 12월 18일 토요일, 그날의 일정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12월 17일 금요일에 이선영 씨 마이너스 보험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17일로 적혀 있는데요. 문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게 제가 날짜를 잘못 적었나 봐요. 정말 18일이 확실합니까? 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17일이에요. 제가 날짜를 헷갈렸어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경찰은 수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선영 씨의 알리바이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다른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통신사로부터 중요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선영 씨의 호출기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이선영 씨는 업무용 호출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호출기는 기지국을 통해 신호를 받았고 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12월 18일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오후 6시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신호는 이선영 씨의 집 근처 기지국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나 저녁 6시 30분부터 이상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호가 송파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7시, 7시 30분, 8시. 신호는 계속 송파구 일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8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지국 어디에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면 신호가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노부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9시 30분. 신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송파구를 벗어나 강남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시 신호는 다시 이선영 씨의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CCTV에 찍힌 여성이 건물에 들어간 시각, 나온 시각,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간 시각. 모두 이선영 씨의 호출기 기록과 겹쳤습니다. 오후 5시 경찰은 다시 이선영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없이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2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전날보다 더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사실. 이선영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객 문모 씨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문 씨는 18일이 아니라 17일에 당신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문 씨의 수첩에도 17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출기 기록이었습니다.
당신 호출기 기록입니다. 18일 저녁 6시 30분부터 송파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8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는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었던 게 아닙니까? 이선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어요. 그럼 왜 신호가 송파구에서 잡혔습니까? 모르겠어요.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선영 씨, 당신이 그날 밤 시부모님 집에 갔던 거 맞습니까? 이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서웠어요. 이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황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수 씨는 아내를 데리러 경찰서에 왔습니다. 이선영 씨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정민수 씨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로 부모님 집에 간 거야? 이선영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답해. 제발. 미안해. 정민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갔다는 거야? 응.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이선영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어. 의심받을까봐.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정말 몰라. 정민수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일부가 드러났지만 더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선영 씨가 실종 당일 밤 시부모님 집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부모님은 멀쩡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수사팀은 노부부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형사들은 서재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 은행 통장, 평범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맨 아래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험 가입자 정동호, 이금희. 보험 금액 3억 원. 수익자 이선영. 가입일 2004년 12월 11일. 실종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정민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민수 씨는 1시간 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정민수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모님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입니다. 수익자는 당신 아내입니다. 정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부모님은 보험을 싫어하셨어요. 평생 최소한의 것만 드셨다고요. 그런데 실종 일주일 전에 이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정민수 씨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서명란을 봤습니다. 정동호, 이금희.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이 서명, 부모님 것 맞습니까? 정민수 씨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오후 2시 경찰은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네, 12월 11일에 가입하셨네요. 설계사는 이선영 씨입니다. 가입 과정이 어땠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정상입니다. 본인 서명도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돼 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까? 당시에는 설계사를 신뢰했습니다. 이선영 씨는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한 분이었거든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서류는 정상적으로 처리됐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보험 특이한 점은 없습니까? 담당자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가입 금액이 좀 큽니다.
70대 노부부가 3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건 흔하지 않죠. 게다가 수익자가 며느리라는 것도. 오후 4시 경찰은 보험사 전산 기록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부부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9월, 10월, 11월 석 달 연속으로 소액보험이 추가로 가입돼 있었습니다.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12월에 3억 원까지 합치면 총 3억 3천만 원. 수익자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이선영. 형사는 기록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수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것도 아십니까? 정민수 씨는 출력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석 달 동안 연속으로 가입된 보험들입니다. 모두 부모님 명의입니다. 정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출력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내가 이런 짓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조사해 주세요. 제대로요. 그날 저녁 6시 경찰은 이선영 씨를 긴급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자 조사였습니다. 이선영 씨는 1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남편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어 있었습니다. 조사실. 이선영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보험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건의 보험 증권. 이게 뭡니까? 이선영 씨는 서류를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험이요. 누가 가입했습니까? 시부모님이요. 시부모님이 직접 가입하셨습니까? 이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보험을 싫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석 달 동안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시부모님이 원하셨어요. 형사는 서명란을 확대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감정 결과서도 함께 꺼냈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서명들 모두 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필체가 당신과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당신이 대신 서명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선영 씨, 당신은 석 달 동안 시부모님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서명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일주일 전 3억 원짜리 보험에 마지막으로 가입했습니다. 그 일주일 뒤 시부모님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정말 뭡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선영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한테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얼마였습니까? 2억.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동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노린 겁니까? 이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긍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영 씨는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문서 위조와 사기. 아직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기, 기회, 정황. 모두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 남았습니다. 노부부는 어디에 있는가? 이선영 씨는 구속됐지만 여전히 살인을 부인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시부모님을 해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노부부가 살던 아파트 관리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 이상한 자국이 있어요. 관리실 직원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형사들은 30분 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형광등 불빛 아래 바닥은 회색 콘크리트였습니다. 청소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배수구 근처에요. 형사들은 배수구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색은 갈색에 가까웠습니다.
물로 닦아낸 흔적이 있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끼고 면봉으로 얼룩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시약을 뿌렸습니다. 루미놀 반응. 혈흔을 검출하는 시약이었습니다. 순간 바닥이 푸른 빛으로 빛났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경찰은 지하주차장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감식팀이 투입됐습니다. 그들은 루미놀 시약을 바닥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닥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형광빛, 혈흔의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배수구 주변뿐만 아니었습니다. 주차구역 한쪽에서 배수구까지 이어지는 긴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끌고 간 것처럼. 감식관이 말했습니다. 혈흔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출혈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것 같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며칠 전으로 보입니다. 형사는 혈흔의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시작점은 주차구역 1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5m 떨어진 배수구까지 이어졌습니다. 13번 주차구역 누가 사용합니까? 관리실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5층 502호. 정동호 씨 댁입니다. 노부부의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형사들은 현장을 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구역 13번 주변. 바닥뿐만 아니라 벽면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벽면 아래쪽 바닥에서 30cm 높이에서 작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손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 벽을 짚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역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손자국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여성의 손으로 보였습니다. 감식관은 조심스럽게 손자국을 채취했습니다. 지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경찰은 주차장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2월 18일 밤 9시 10분부터 9시 30분 사이. 화질은 여전히 흐렸지만 형사들은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9시 12분. 한 대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소형 SUV. 색상은 검은색으로 보였습니다. 차량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3번 주차구역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9시 15분. 차량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체구는 작았습니다.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으로 갔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화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끌고 있었습니다. 9시 20분. 여성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차량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부만 보입니다. 37. 이선영 씨 차량 번호가 뭡니까? 서울 37A 4378입니다. 일치했습니다. 오후 5시 경찰은 이선영 씨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차량은 그녀의 집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장갑을 끼고 차량 문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했습니다. 실내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식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뒷좌석부터 검사했습니다.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빛이 나타났습니다. 미약했지만 분명한 혈흔 반응이었습니다. 좌석 틈새, 바닥 매트 아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역시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약을 뿌리자 곳곳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트렁크 바닥, 측면, 심지어 덮개 뒷면까지. 감식관이 말했습니다. 세척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양의 혈흔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는 차량 정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2월 19일 오전 6시. 이선영 씨는 근처 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실내 청소와 매트 교체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카센터 직원은 기억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아침 일찍 오셨어요. 급하다고 하셨죠? 차량 상태가 어땠습니까? 뒷좌석이랑 트렁크가 좀 더러웠어요. 뭔가 쏟으신 것 같았어요. 오후 7시 경찰은 이선영 씨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구치소에서 호송돼 왔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조사실. 형사는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지하주차장의 혈흔, 벽면의 손자국, 차량 내부의 루미놀 반응. 이게 뭡니까? 이선영 씨는 사진을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된 혈흔입니다. 당신 시부모님의 주차 공간에서요. 당신 차량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이선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2월 19일 새벽 당신은 카센터에 갔습니다. 급하게 차량을 청소하고 매트를 교체했습니다. 왜입니까? 더러워져서요. 무엇이 더러워졌습니까? 음료수를 쏟았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료수가 아닙니다. 혈액입니다. 누구의 혈액입니까? 이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지금 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전화가 왔습니다. DNA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형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혈흔. 정동호 씨의 것과 일치합니다. 차량 내부의 혈흔. 일부는 정동호 씨, 일부는 이금희 씨의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99.9% 이상 일치합니다. 형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봤습니다. 나왔습니다. 노부부의 혈흔이 맞습니다. 수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선영 씨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살인 혐의가 추가된 후 이선영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DNA 분석 결과 앞에서 모든 거짓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12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경찰은 이선영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형사들은 조용했고 이선영 씨는 더욱 창백했습니다. 조사실. 이선영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형사는 DNA 분석 결과서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지하주차장과 당신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 모두 시부모님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선영 씨는 결과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선영 씨, 이제 말해야 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선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했어요.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시부모님을.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백의 눈물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이선영 씨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12월 18일 저녁. 저는 시부모님 집에 갔어요. 8시 반쯤이었어요. 왜 갔습니까? 돈을 빌리러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2억이나 됐어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시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거절하셨어요. 도박 빚이냐고 물으셨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요?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당신들 돈은 아들한테 물려줄 거니까 며느리한테는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선영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부엌에 갔어요. 그런데 칼이 보였어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칼을요? 네. 과도였어요.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선영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칼을 들었어요. 조사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선영 씨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시아버지한테 다시 부탁드렸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하지만 또 거절하셨어요.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칼로 찔렀어요. 어디를요? 목. 옆쪽이요. 형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몇 번 찔렀습니까? 한 번. 아니, 두 번? 잘 기억이 안 나요. 시동호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지셨어요. 소파에서 바닥으로 피가 많이 나왔어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이선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비명을 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도 칼로 찔렀습니까? 네. 가슴. 그리고 배. 3번, 4번.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선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진술했습니다. 두 분 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피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한 10분? 20분?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은 살아계셨습니까? 이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숨을 쉬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형사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을 차렸어요.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칼을 씻었어요. 피를 닦았어요. 바닥도 닦았어요. 하지만 피가 너무 많아서 두 분의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선영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차에 실었어요. 어떻게요? 시아버지를 먼저 끌고 갔어요. 복도로, 엘리베이터로, 지하주차장으로 너무 무거웠어요.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밤이었으니까. 시어머니도요? 네. 시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형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두 분을 차 어디에 실었습니까? 트렁크요. 그 다음에는요? 차를 몰고 나갔어요. 오후 1시. 이선영 씨의 진술은 계속됐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경기도 쪽이요. 산 쪽으로요. 정확히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그냥 차를 계속 몰았어요. 사람 없는 곳으로. 얼마나 걸렸습니까? 1시간? 1시간 반? 잘 기억이 안 나요. 산에 도착해서는요? 이선영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묻었어요. 어떻게요? 근처에 삽이 있었어요. 공사장 같은 데 있었어요. 그걸로 땅을 팠어요. 혼자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깊이 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1미터? 그 정도? 두 분을 함께 묻었습니까? 네.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 장소를 기억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충은 기억나요. 지도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해볼게요. 오후 3시. 이선영 씨는 지도를 보며 장소를 표시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근처. 산 중턱. 정확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대략적인 범위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묻고 난 후에는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4시쯤이었어요. 남편은 자고 있었어요. 차는요? 다음날 새벽에 카센터에 갔어요. 청소하고 매트를 바꿨어요. 옷은요? 버렸어요. 전부 버렸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선영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너무 절박했어요. 보험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죽였습니까? 이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긍정이었습니다. 오후 5시. 진술이 끝났습니다. 이선영 씨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살인 동기, 살인 방법, 시신 유기 장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현장 수색을 준비했습니다. 이선영 씨가 표시한 장소. 경기도 광주시 산 중턱. 수색팀이 출동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수 씨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자백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부모님이 묻혀 있다는 장소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자신이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선영 씨의 자백으로 수색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산 중턱.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넓은 산에서 시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12월 27일 일요일 오전 6시. 수색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소방관, 구조견까지 총 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날씨는 추웠습니다. 영하 5도. 산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색은 이선영 씨가 표시한 지점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반경 500m. 구조견들이 먼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는 약해졌고 추운 날씨는 냄새를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9시.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팀은 범위를 넓혔습니다. 반경 1km. 산은 넓었고 나무는 빽빽했습니다. 정민수 씨도 현장에 왔습니다. 그는 수색팀을 따라다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제가 찾아야 해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전 11시. 구조견 한 마리가 멈춰 섰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수색팀이 모여들었습니다. 구조견이 멈춘 곳. 작은 경사면이었습니다. 나무 사이 낙엽이 두껍게 쌓인 곳이었습니다. 땅이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그리고 낙엽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더 새로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것처럼. 삽 가져오세요. 수색팀원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는 흙이었습니다. 흙은 다른 곳보다 부드러웠습니다. 30cm, 50cm, 70cm. 계속 팠습니다. 그리고 1m 깊이에서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비닐. 오후 12시. 수색팀은 작업을 멈췄습니다. 감식팀이 호출됐습니다. 증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식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비닐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겹의 검은 비닐. 마지막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 옷은 평상복이었습니다. 남자는 회색 스웨터에 검은색 바지. 여자는 베이지색 가디건에 갈색 치마. 사진에서 봤던 옷이었습니다. 정동호 씨와 이금일 씨였습니다. 오후 1시. 정민수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경찰이 그를 막았습니다.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찾았다는 것을.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형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그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민수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감식팀은 시신을 조심스럽게 수습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부검도 필요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겨울 추위 덕분에 부패 속도는 느렸습니다. 신원 확인은 가능했습니다. 정동호 씨, 73세. 목 부위에 자상이 2군데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경동맥이 절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금일 씨, 70세. 가슴과 복부에 자상이 4군데 있었습니다. 역시 깊은 상처였습니다. 내부 장기가 손상됐을 것이었습니다. 감식관이 말했습니다. 둘 다 예기로 인한 자상입니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까? 정확한 사인은 부검 후에 알 수 있지만 상처의 깊이로 봐서는 즉사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영 씨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오후 5시.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검이 예정됐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실종 노부부의 시신 발견. 며느리 자백. 보험금 살인. 뉴스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는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송파구 노부부 실종 사건, 며느리가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경기도 광주시 산에서 노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산 중턱의 수색 현장이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땅을 파는 모습, 검은 비닐에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옮기는 모습. 범인 이선영 씨는 2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시부모님 명의로 3억 3천만 원의 보험에 가입했고 시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는 이선영 씨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이선영 씨를 살인, 사체 유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날 밤, 정민수 씨는 빈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죽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동호 씨, 사인은 경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 사망 시각은 12월 18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로 추정. 이금일 씨, 사인은 복부 자상으로 인한 내부 장기 손상 및 출혈. 사망 시각은 정동호 씨와 비슷한 시각으로 추정. 범행 도구는 날카로운 칼. 칼날 길이 약 10cm. 가정용 과도와 일치. 부검인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범행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받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형사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성됐습니다. 자백, 물적 증거, 시신, 부검 결과.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 이선영 씨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혐의는 살인, 사체 유기, 문서 위조, 사기. 검찰은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금전적 동기로 시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습니까?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검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형량은 법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선영 씨는 구치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인생이 끝났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면서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2005년 2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선영 씨가 입장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은 2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시부모님 명의로 3억 3천만 원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18일 시부모님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보험 서류, CCTV, 혈흔, DNA, 부검 결과.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이선영 씨는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부모님께 남편에게 저는 돈에 미쳤어요. 매일 후회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월.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정민수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의 빚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민수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4월. 최종 변론 후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4월 20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시부모를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잔인했습니다. 다만 자백했고 초범이라는 점은 참작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이선영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0년. 그녀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2005년 5월. 이선영 씨는 여자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30년. 그녀가 출소할 때는 60대가 됩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기상, 식사, 작업, 취침.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민수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화장됐습니다. 유골은 추모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정민수 씨는 매주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뉴스는 몇 주 동안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이 출연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범죄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가족 간 갈등이 극단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가입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고령자 보험 가입 시 본인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민수 씨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부모님이 쓰러진 모습, 피가 흐르는 모습. 그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민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07년, 정민수 씨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2008년, 교도소에서 이선영 씨는 매일 같은 일과를 보냈습니다. 작업장에서 봉제 작업을 했습니다. 면회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돈. 그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수 씨도 살아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24년,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선영 씨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아직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50대가 됐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정민수 씨는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주 부모님 산소를 찾아갑니다. 20년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그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부모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낍니다. 부모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돈 때문에 일어난 비극. 가족이 가족을 죽인 사건.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